한때 작은 마을 로즈우드는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과거에는 공동체, 정신이 강한 곳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삶에 무관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누가 이웃에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마이클이라는 젊은 철학자가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냉담한 태도를 지켜보면서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조금 엉뚱했는데요. 바로 로즈우드 공동체 운동회를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운동회 날이 다가오자 마이클은 마을 공터에 큰 천막을 세우고 모든 주민에게 초대장을 발송했습니다. 운동회라는 다소 진부한 이벤트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손수 만든 수제 파이와 각종 간식, 그리고 승리팀에게 줄 독특한 트로피를 중계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운동회가 시작되던 날, 의외로 많은 주민들이 한껏 들뜬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나이든 할아버지, 중년의 부모, 어린아이들, 심지어 바쁜 청년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운동회 종목으로 전통적인 릴레이 경주, 줄다리기, 그리고 무조건 다 같이 웃어야 하는 웃음 릴레이 같은 특별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던 사람들도 게임에 참여하면서 점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종목은 웃음 릴레이였습니다. 이 경기는 각 팀이 가장 재미있는 농담이나 장기를 선보여 다른 팀을 웃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서로의 숨겨진 유머 감각을 발견하고 웃음의 치료적 효과를 만끽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외롭게 지내던 할머니 마가렛의 춤이 가장 큰 웃음을 자아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그녀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운동회가 끝나갈 무렵 마이클은 모두를 중앙으로 모은 후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며 공동체주의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오늘 느끼신 그 따뜻함과 웃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매일 느낄 수 있는 공동체의 힘입니다 라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공동체의 동질감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고 마을 행사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웃 간의 작은 문제들도 서로 도우며 해결하는 모습들이 늘어났습니다. 마이클의 실험은 성공적이었고 로즈우드 마을은 다시금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는 로즈우드의 사람들에게 단순한 이론을 넘어 실제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와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 경험은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때와 다름없는 어느 평화로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근처 언덕에 특별한 공기주의 램프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램프는 전설의 벤담이 남긴 것으로 사용자가 램프를 문지르면 램프의 정령이 나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하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모든 시민들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소원을 이룰 기회라 생각한 그들이었죠. 먼 길로 이어진 언덕의 끝에는 반짝이는 램프가 놓여 있었고 순서대로 줄을 서서 램프를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램프를 문지른 이는 마을의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램프의 정령은 말했습니다. 너의 사업이 번창할 때 다른 상인들은 경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대신에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라. 상인은 고민했지만 결국 지역사회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사람들은 행복해졌습니다. 그 다음 차례로 램프를 문지른 사람은 한 결혼을 앞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식이 완벽하기를 바랐습니다. 램프의 정령은 그녀에게 말했다. 여기서 얻는 행복은 순간의 것이다. 대신 너의 결혼을 통해 지역의 싱글들에게 만남이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외로움을 해결하라. 그녀는 결국 결혼식을 이혼 남녀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계획했고 그 결과 여러 명이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에 몰두하는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획기적인 발견으로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램프의 정령은 그에게 말했다. 내 연구가 획기적일지라도 다른 연구자들을 낙담시킬지 모른다. 대신 내 연구 결과를 공개하여 더 많은 연구자들과 지식을 나누고 협력하라. 그는 자신의 연구를 전 세계 과학자들과 공유했고 거기서 얻은 다양한 의견은 결국 더 큰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전 인류가 그로 인해 어떠한 질병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램프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개인의 행복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었을 때 진정한 도덕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통해 공리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서로 돕고 의하는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램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고 각자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였던 것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단지 사상적 철학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침으로 살아 숨쉬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많은 이들에 의해 전해졌고 오늘날까지도 교훈적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마을에 타르켄이라는 이름이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 휴메의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론에 깊이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타르켄은 항상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휴메 이론을 설명하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루는 우물가에서 주민들이 모여있을 때 타르켄은 그들을 향해 다가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을에서 김번희에 일어나는 느티나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느티나무 사건은 매년 수확철이 끝날 때쯤 느티나무 옆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마을의 조용한 강아지들이 그 나무 아래에 도착할 때마다 갑자기 짖기 시작했고 이어서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타르켄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느티나무 아래서 강아지가 짖으면 곧 비가 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휴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단지 두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 우리가 그것들을 연결 지은 것에 불과해요. 강아지가 짖는 것과 비가 내리는 것이 진정 어떤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묶여있는 걸까요? 마을 사람들은 타르켄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농부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타르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느티나무 사건을 진정한 인과관계로 보려면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자연의 법칙이 존재해야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경험을 통해 그들을 연결했을 뿐이죠. 그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어요. 어쩌면 그저 마을의 전통적 믿음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흥미롭게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타르켄 아저씨,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강아지가 짖으면 비가 올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건가요? 타르켄은 아이의 해맑은 질문에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단다. 우리는 여전히 강아지가 짖을 때 비가 올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우주의 규칙이 변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해. 우리의 사고방식은 본질적으로 경험에 의한 것이며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날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타르켄의 이야기 덕분에 그들은 더 깊은 사고를 하게 되었고 일상적인 사건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타르켄은 휴메 이론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으며 그들의 세계를 더 넓고 다양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에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젊은 빵 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토니오였고 그는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단순히 빵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모든 벌리는 일에 마음을 쏟아 하늘의 별을 스승 삼고 고대 철학자들과 성인들의 가르침을 탐구하며 자연법 이론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동안에도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안토니오가 마을 광장에서 열린 철학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연법 이론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대에 올라선 그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사람들에게 자연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빵 반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이성과 자연법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빵을 구우려면 밀가루, 물, 소금, 이스트를 적절하게 조합해야 하고 오븐의 온도를 완벽히 맞춰야 맛있는 빵이 나옵니다. 각 재료와 과정은 그 나름의 목적과 자연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최고의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삶에서 이성을 통해 자연법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관중들에게 인간이 어떻게 자연법을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며 인간 이성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로서 자연 세계의 이치에 맞는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빵의 레시피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바른 길을 찾기 위해 이성과 자연법을 따라야 합니다. 안토니오는 자신의 일상적 경험과 철학을 결합하여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자연법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 깊이 뿌리내린 진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빵은 단지 재료를 섞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랑과 정성을 더할 때 진정한 풍미와 가치가 더해집니다. 자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토니오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철학적 통찰에 감명을 받았고 그의 빵집은 빵을 사러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철학적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로도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자신의 빵 굽기 기술을
통해 자연법을 실천하며 새로운 철학적 커뮤니티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연법 이론은 한 빵 굽는 사람의 삶과 일상에 영감을 주었고 결국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아퀴나스의 가르침을 따라 삶 속에서 이성과 자연법을 조화롭게 융합하며 진정한 행복과 선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